한 대 더 때리십시오. 그리고 저 어르신께 사과하십시오.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모욕, 쏟아지는 폭언, 그리고 날아온 손찌검까지. 하지만 이 청년은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등 뒤에 낯선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 대 더 때리십시오. 하지만 어르신께는 사과하십시오. 보는 사람마저 울컥하게 만든 이 남자의 바보 같은 진심. 도대체 이 청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라디오 사연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펼쳐진 진수성찬 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찬란하지만 창가에 선 장미 회장의 눈빛은 그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최고급 실크 블라우즈,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까지. 그녀는 대한민국 식품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맨손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장미 회장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지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지훈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장 회장의 가슴은 기대보다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그녀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사기꾼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빠진 위선자들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검증한 사람만이 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비서실을 통해 미리 알아본 정보는 기가 찼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직업은 택배기사. 장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고작 이런 놈에게 홀렸다니. 약속 시간인 저녁 7시.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가정부가 문을 열자 빗물을 털어내며 들어서는 두 남녀가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상기된 얼굴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남자는 덩치가 산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은 구두, 목 끝까지 단정하게 채운 셔츠 단추, 그리고 긴장해서 굳어버린 어깨. 강호수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거실의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함에 주눅이 든 듯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의 선한 눈매도 건장한 체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소매 끝에 묻어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건 장 회장 자신이 30년 전 리어카를 끌며 시장통을 누빌 때 자신의 손에서 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가난의 냄새, 땀과 먼지가 뒤섞인 그 처절한 생존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장 회장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식탁에는 최고급 한정식 코스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호수는 긴장한 탓인지 물만 들이켰고 지훈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은수저로 맑은 국을 한술 뜨며 마치 지나가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냐고 말입니다. 호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더 가혹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비전이 있느냐?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호수는 택배 일이 몸은 고되지만 정직한 땀을 흘리는 일이며 지윤 씨만큼은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 흔해 빠진 단어가 장 회장의 귀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만으로 밥을 먹여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 회장은 30년 전 돈이 없어서 아픈 남편을 병원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그 비참한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낭만이 아니라 재난이었습니다. 내 딸을 그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그릇에 부딪힌 숟가락 소리가 총성처럼 식당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호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는 건 알겠네. 하지만 나는 자네 같은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생각이 추호도 없네. 당장 나가주게. 지훈이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장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뒤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장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장 회장은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화려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딸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나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이러는 걸까?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괴가 아닌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던 시절 갓난쟁이 지훈이를 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그 청년 강호수의 눈빛에서 얼핏 스쳐 지나간 그 뜨거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 회장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져온 보고서 따위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놈이 정말 내 딸을 굶기지 않을 놈인지 아니면 내 재산이나 보고 달려드는 놈인지. 사람의 본성은 가장 낮고 비참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장 노점상을 할 때 입었던 무릎이 튀어나온 몸빼 바지와 색바랜 패딩 점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전투복과도 같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낡은 티셔츠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 대신 땀냄새 배인 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진수성찬 그룹의 회장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 하늘 아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독거노인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보았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척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 장미희가 아니라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시각. 장 회장은 가족들 몰래 저택의 쪽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차고에는 낡은 리어카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시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는 순간 30년 전의 감각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났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거친 그 느낌.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호수가 담당하는 택배구역. 오늘부터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텅 빈 리어카에 버려진 박스 몇 개를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내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가 오면 더 좋지. 사람이 힘들면 가면이 벗겨지니까. 그녀의 눈빛은 변장한 얼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골목 어귀에 주차된 하얀색 택배 트럭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새벽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호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트럭이 잘 보이는 맞은편 전봇대 뒤에 리어카를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거센 소나기가 아스팔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은 낡은 우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는 트럭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빗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겠죠. 과연 그는 이 초라한 노인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귀찮아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까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장 회장의 심장도 빗소리에 맞춰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얼어붙어 있던 장 회장의 마음을 녹일 기적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피어날 진짜 보석을 찾기 위한 청담동 회장님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자맹은 그렇게 빗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가장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 그곳은 비가 오면 물길이 되어버리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파른 비탈길 위로 낡은 우비를 뒤집어 쓴 노인 한 명이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진수성찬 그룹의 장미희 회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잡아본 리어카 손잡이는 예전 기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아스팔트 위에서 낡은 운동화 밑창은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류머티즘이 있는 무릎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장 회장의 눈빛은 우비 모자 아래에서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터에 숨죽이고 엎드려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 아래에서 하얀색 1톤 트럭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올라오는 헤드라이트 불빛, 강호수의 택배 트럭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있는 힘껏 리어카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탈길의 경사와 빗물의 미끄러움, 그리고 그녀의 의도적인 힘이 합쳐져 무거운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쿠당탕, 거대한 굉음과 함께 리어카가 도로 한복판으로 넘어졌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폐지 박스들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캔과 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넘어진 리어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가 풀려버린 탓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짓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올라오는 트럭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장 회장의 초라한 행색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곧 운전석 문이 열리고 고함이 터져 나오겠지. 눈이 있으면 보고 다니라며 바쁜 사람 길 막는다고 이 쓰레기들을 다 어쩔 거냐고 욕설을 퍼붓겠지. 그녀가 평생 겪어온 세상 인심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이 손해보는 순간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더군다나 1분 1초가 돈인 택배기사에게 이런 사고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덜컥 트럭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빗물을 튀기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욕설 대신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장 회장이 슬며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우비조차 입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는 강호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유니폼은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로에 널브러진 박스들이나 찌그러진 캔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넘어져 있는 장 회장의 얼굴과 몸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호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했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아이고, 내 박스들. 이거 젖으면 돈 못 받는데. 아이고, 이걸 어째. 그녀는 호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짐짓 폐지 더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때다 싶어 짜증을 내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의 반응은 장 회장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장 회장의 흙탕물 묻은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무릎 까지셨잖아요. 피나요. 호수의 시선은 장 회장이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무릎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장 회장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생채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금세 흙탕물로 얼룩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차가운 빗물마저 잊게 만들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수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배송 단말기 PDA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배송 지연을 알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한가하게 노인네 상처나 봐주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에게는 손해였고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칠 것이 뻔했습니다. 이봐 총각. 저거 소리 계속 울리는데 바쁜 거 아니야? 장 회장이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내심 이제라도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울려대는 단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소리만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장 회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고객님들한테는 제가 비가 많이 와서 서행하느라 조금 늦는다고 문자 보내면 돼요. 그보다 혼자서 이 짐들을 어떻게 다시 싣겠어요. 제가 얼른 도와드릴게요. 저 희만하는 자신 있거든요. 호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진 박스 뭉치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먹어 2배는 더 무거워졌을 폐지들을 그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리어카 위로 척척 쌓아 올렸습니다. 장 회장은 멍하니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등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로에 흩어진 캔 하나, 병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워 담는 그의 모습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최선을 다해 낯선 노인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호수는 묵묵히 비를 맞으며 일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땀과 비로 엉망이 되었고 깨끗했던 운동화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는 짜증은커녕 혹시라도 할머니가 미안해할까봐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호수가 마지막 박스를 싣고 밧줄로 단단히 고정한 뒤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장 회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 리어카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장 회장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가난한 행상이었을 때 리어카가 넘어지면 사람들은 혀를 차며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길 막는다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다 왔어. 저기 코앞이 집이야. 내 알아서 갈 테니 총각은 어서 가봐. 바쁠 텐데. 장 회장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더 이상 그의 도움을 받다가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의심의 가면이 벗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이 비현실적인 선의 앞에서 장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트럭으로 뛰어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마른 수건 한 장과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쓰세요. 그리고 이거 따뜻할 때 드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는 수건을 장 회장의 머리에 씌워주고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호수는 깍듯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은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빨간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장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캔커피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에 덮인 수건에서는 낯선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장 회장은 젖은 박스가 가득 실린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리어카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장 회장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가짜일 거야. 그래, 어쩌다 한번 베푼 동정일 뿐이야. 사람이 그렇게 선할 리가 없어. 그녀는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호수가 보여준 그 눈빛, 걱정스러움이 가득했던 그 맑은 눈동자는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놈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친절한 걸까요? 장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겨우 한 번의 우연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지독하게, 더 확실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복잡하고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 시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전 세차게 내리던 비가 거짓말처럼 개고 이번에는 때 이른 초여름의 불볕더위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아스팔트 위로는 지글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미희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허름한 몸빼 바지에 낡은 조끼를 걸치고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가파른 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산동네의 꼭대기, 바로 강호수의 배송구역이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서 장미희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효율과 속도라는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은 죄악이었고 결과 없는 노력은 무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비친 택배기사 강호수의 하루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전쟁터였습니다. 트럭을 세우자마자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통만한 박스를 양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5층 빌라 계단을 토끼처럼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말기를 확인하고 벨을 누르고 물건을 놓고 다시 뛰어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땀방울이 흩뿌려졌고 거친 숨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장 회장은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냉철한 사업가의 눈으로 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박스 하나 배송해서 버는 돈이 고작 800원 남짓. 저렇게 뼈가 부서져라 뛰어다녀야 하루에 20만 원을 벌까 말까 한 구조. 자본주의의 가장 말단에서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시간을 팔아먹고 사는 삶. 내 딸 지훈이가 저런 남자와 산다면 평생을 저 숨가쁜 속도에 쫓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1분 1초가 생존과 직결된 저 팍팍한 삶으로 내 딸을 밀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 회장의 입가에 씁쓸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성실한 건 알겠다만 성실하다고 해서 가난이 용서되는 세상은 아니니까. 오후 2시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움직임도 오전보다는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건만 그는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운 듯 편의점 빵 하나를 입에 물고 배송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 체력은 바닥나고 배고픔과 더위에 지쳐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장 회장은 그 마의 시간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호수가 배송을 마치고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짐짓 눈이 침침한 노인 연기를 하며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서성거렸습니다. 호수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셔츠는 이미 물에 젖은 듯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기 위해 트럭으로 뛰어가던 그가 길을 막고 있는 장 회장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노인네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사들이라면 짜증을 내거나 비켜달라고 소리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호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몹시 바쁩니다. 약속된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가 다가오자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총각, 이것 좀 봐줘.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주소가 어디야? 도통 못 찾겠어. 목소리를 최대한 불쌍하게 꾸며냈습니다. 호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턱 끝에서 땀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장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라. 바쁘다고 모른다고 하고 그냥 가. 그게 정상이야. 내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다. 하지만 호수는 장 회장의 예상을 또 한 번 배반했습니다. 그는 뛰어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의 속도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쟁 같은 1분 1초의 흐름을 끊고 오직 눈앞의 노인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할머니. 제가 봐드릴게요. 호수는 편지 봉투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주소를 소리내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는요. 이 골목으로 쭉 올라가셔서 두 번째 파란 대문집이에요. 여기서 걸어가시면 한 10분은 걸리시겠는데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달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장 회장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배송 물량이 좀 밀려서요. 같이 가드리지는 못하는데 대신 이거라도 보시면서 가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배송용 매직펜을 꺼내 박스 조각에다가 크고 굵은 글씨로 약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그려낸 약도는 삐뚤빼뚤했지만 글씨를 모르는 노인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었습니다. 큰 나무 그림, 파란 대문 색칠. 그는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 아무런 이득도 없는 낯선 노인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그림 보고 큰 나무 나올 때까지 쭉 가시면 돼요. 날 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약도를 건네는 그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위조차 식혀버릴 만큼 청량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약도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수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트럭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불응 트럭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 대신 기이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장 회장은 손에 들린 박스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직 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가 약도를 그리느라 소비한 시간 약 3분. 그 3분이면 그는 박스 몇 개를 더 배송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몇천 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용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귀중한 자산을 길바닥에 초라한 노인을 위해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효율과 이익만을 따지는 장 회장의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적자 경영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면서 남을 챙겨? 하지만 욕을 하는 장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그녀가 기업을 운영하며 만났던 수많은 엘리트들은 1분 1초를 아끼며 살았지만 그 시간은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였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떼어주는 사람,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약자에게 자신의 가장 바쁜 순간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멸종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호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유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생기는 진짜 부자들의 여유. 장 회장은 다시 골목길을 따라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다음 배송지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호수의 트럭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는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 무언가를 급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걸렀으니 밥이라도 먹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퍽퍽한 소보로 빵과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3분을 써버린 탓에 식당에 들어갈 시간조차 날려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빵을 물로 넘기듯 급하게 삼키고는 목이 메는지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주민이 인사를 건네자 입안에 빵을 가득 문 채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는 것은 호수가 아니라 장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 리어카를 끌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도 1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끼니를 걸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저주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다릅니다. 저토록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의 눈에는 도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향한 예의와 온기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부모도 없이 자란 놈이 저토록 반듯할 수 있는 걸까요? 가성비. 장 회장이 평생 신봉해온 그 단어가 오늘따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호수라는 남자의 인생은 가성비로 따지면 최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심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가치만큼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박스 조각 약도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저 뜨거운 땡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세상에는 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장 회장은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이제 그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 넣어볼 차례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저 눈빛이 변하지 않을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청담동 회장님의 지독한 시험은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고 며칠째 으슬으슬한 찬 바람이 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 새벽 공기를 견뎌야 하는 장 회장에게도 이 갑작스러운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산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호수의 배송구역 중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 바로 로열 팰리스 아파트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산다는 그곳은 입구부터 위압적인 차단기가 가로막고 있었고 경비원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으나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마주한 그곳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장 회장은 아파트 단지 구석,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오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빈속에 찬 바람을 맞아 위장이 꼬이는 듯 했습니다. 진수성찬 그룹 회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넘기던 그 손이 이제는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신문지 뭉치를 정리하느라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식품회사의 박스들이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 있구나. 세상의 정점이란 결국 쓰레기 더미 위에서 빛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누군가가 장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관리소장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장 회장을 벌레 보듯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붙인 거 못 봤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멸시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짐짓 굽신거리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스 몇 개만 주워가려고. 박 실장은 코를 쥐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냄새 진짜. 할머니 때문에 입주민 민원 들어오잖아요.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기 리어카도 당장 치우시고요. 품격 떨어지게 정말. 품격. 장 회장은 그 단어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옷차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 오만한 관리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 회장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으며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업고 쫓겨나던 그 시절의 서름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수의 하얀색 택배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분리수거장 근처에 멈춰 섰고 호수가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양손 가득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쁜 배송 시간 엘리베이터를 잡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그였기에 장 회장은 그가 자신을 못 본 척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초라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예비사위에게, 아니 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멈췄습니다. 바쁘게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관리소장에게 쫓겨나고 있는 장 회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모욕감에 떨고 있는 장 회장의 어깨와 코를 막고 서 있는 박 실장의 거만한 얼굴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호수는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박 실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호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박 실장은 택배 기사 따위가 끼어드는 게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아, 강 기사.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봐. 외부인이 들어와서 냄새 피우길래 내보내는 중이니까. 호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장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보란 듯이 장 회장의 낡은 조끼에 묻은 먼지를 자신의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냄새 따위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듯 오히려 아주 귀한 어른을 대하듯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호수의 물음에 장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았습니다. 호수는 다시 몸을 돌려 박 실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소장님, 이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십니다. 냄새라니요. 땀 냄새입니다. 저희처럼 열심히 일하다 흘린 땀 냄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박 실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강 기사.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가던 길 가시지.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 물량이 많은 곳이라 관리소장에게 찍히면 배송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을 아는 장 회장은 호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 내가 갈게. 어서 일 봐. 하지만 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사과해 주세요. 어르신께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나가실 겁니다. 쫓아내듯 말씀하지 마시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수의 눈빛에는 비굴함 대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 기세에 눌린 듯 씩씩거리며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알았어, 알았다고. 가세요, 가. 관리소장이 사라지자 호수는 다시 장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다시 순박한 청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유리병에 든 두유였습니다. 온장고에 넣어두었는지 따끈한 김이 서려 있는 배지밀 두유 한 병. 어르신, 이거 드세요. 점심 못 드셨죠? 저 먹으려고 산 건데 저는 배가 안 고파서요. 이거 따뜻해요. 손 좀 녹이세요. 호수는 장 회장의 차갑게 언 손을 펴고 따뜻한 두유병을 쥐어주었습니다. 유리병의 온기가 굳어버린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뜨거운 물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장 회장은 멍하니 손에 들린 두유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만삭의 몸으로 행상을 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 앞을 서성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 따뜻한 두유 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워 침만 삼키고 돌아섰던 기억. 성공한 뒤로는 수십만 원짜리 요리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시절의 허기가 지금 이 낡은 두유 한 병 앞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다시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택배 상자를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말고 저쪽 105동 뒤편으로 가시면 박스 많이 나와요. 거기는 경비 반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는 씩씩하게 인사를 남기고 트럭을 향해 뛰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결코 경박하지 않게 걸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두유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소한 콩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하고 달콤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병 입구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낫구나. 장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냄새만 맡고 사는 내 코는 마비되었는데 내 딸은 진짜 사람 냄새를 맡을 줄 아는구나. 박 실장이라는 저 오만한 인간 앞에서 자신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초라한 노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맞서는 남자. 그런 남자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장 회장의 마음속 저울추가 호수 쪽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호의는 베풀 수 있습니다.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바닥,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저 인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이 살가죽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 진짜 얼굴인지 확인하려면 더 깊은 상처를 내보아야 합니다. 장 회장은 빈 두유병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20층 아파트로 그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볼 것입니다. 그때도 자네가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장 회장의 낡은 리어카가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유 한 병에 온기를 품은 채 그녀는 더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는 참을 수 있어도 몸이 부서질 듯 아플 때는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장미애 회장은 오늘 강호수라는 청년의 인내심을 그 바닥까지 긁어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이고 가학적인, 어쩌면 비열하기까지 한 검증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지은 지 40년이 넘어 곧 재개발을 앞둔 낡은 복도식 아파트. 장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중 가장 허름한 곳이자 오늘 호수의 배송지 중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오후 4시, 하루 중 가장 나른하면서도 피로가 누적되는 시간. 호수의 하얀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오전부터 이어진 경무로 인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트럭에서 내린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05동 라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는 노란색 종이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승강기 고장, 수리 중,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택배 기사들에게 그 문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5층도 아니고 20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것은 지옥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체념한 듯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 회장이 그 앞으로 주문한 물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2리터 생수 12개 묶음 2팩, 그리고 20kg짜리 쌀 한 포대, 합쳐서 40kg 넘는 무게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지에서 들기도 버거운 그 짐을 그는 20층까지 오로지 두 다리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장 회장은 20층 복도 끝 녹슨 방범창 뒤에 숨어 그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도 죄책감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욕을 할까? 물건을 던질까? 아니면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버릴까? 대부분의 기사는 욕을 하며 경비실에 던져두고 갑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반응이니까요.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호수는 생수팩을 양어깨에 메고 쌀포대를 등 뒤에 얹은 기이한 자세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발소리의 간격은 점점 느려졌고 거친 숨소리는 복도를 타고 20층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10층을 넘어서자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신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 폐가 찢어질 듯한 호흡.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장 회장은 문틈으로 눈을 고정했습니다. 드디어 20층. 호수가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샤워를 한 듯 젖어 있었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핏줄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헉. 그 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숨어있던 장 회장마저 숨을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호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장 회장은 뜸을 들이다가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거리에서 만났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장 회장은 짐짓 모르는 척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장 회장은 잔인한 감독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호수가 힘겹게 짐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으려 하자 장 회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거기 말고 저기 베란다. 뒷베란다에 둬. 호수는 울고 싶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뒷베란다까지는 좁은 거실을 통과해야 했고 신발을 벗고 짐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다시 힘을 주어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베란다에 짐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에게 장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 물 새는 것 같던데. 다시 안방으로 옮겨줘. 아니, 그냥 현관 옆 창고가 낫나?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행위였습니다. 40kg의 짐을 지고 15층을 걸어 올라온 사람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이리저리 짐을 옮기게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그 한숨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터뜨려라. 이 미친 노인네야,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쳐라. 그게 사람이다. 하지만 호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는 땀이 들어가 따가운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다시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현관 옆 창고에 놓아드릴게요. 거기가 꺼내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 대신 체념 섞인 친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쌀과 물을 다시 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인내의 냄새였습니다. 짐을 다 옮긴 호수가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구두 주걱을 잡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총각, 미안한데 이거 쌀포대 좀 뜯어주고 가.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못 뜯겠네. 그리고 저기 생수도 하나만 따주고. 이제 그만해라, 장미.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신으려던 신발을 다시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찾아 쌀포대를 깔끔하게 잘라주었습니다. 생수병 하나를 꺼내 뚜껑을 따서 장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됐나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장 회장은 그 물병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총각, 엘리베이터도 고장 났는데 나 같은 노인네가 이렇게 시켜 먹어서 미안해서 어쩌나. 힘들어서 욕 나오지? 이것은 유도신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욕 나와요. 그러니까 다신 시키지 마세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문틀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요, 어르신. 그래도 어르신이 쌀이랑 물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엘리베이터야 뭐 내일이면 고쳐지겠죠. 제가 젊으니까 하는 일이죠. 다음엔 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났을 때 오게요. 그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장 회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 터벅. 올라올 때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장 회장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생수병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졌다. 완벽하게 패배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권력으로 사람을 시험해온 자신의 오만함이 저 가난한 청년의 무식할 정도의 선함 앞에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저런 놈이 내 사위라니.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내 딸을 지키겠다니. 장 회장은 생수병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에 뜨거운 덩어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은 대기업 회장이 고작 30 초반의 청년에게 인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수가 뜯어놓은 쌀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합격이다. 아니, 과분하다. 장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딸을 굶길 놈이 아니다. 내 딸의 마음을 굶길 놈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 앞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 마음이라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장 치졸하고 가장 모욕적인 순간, 폭력과 멸시 앞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마음 놓고 내 딸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장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관리소장 박 실장을 내 방으로 부르게. 그녀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여 같이 짐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것인가. 장미애 회장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대는 바로 그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이자 트라우마인 모멸감을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장소는 어제 그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장. 하지만 이번에는 조연이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장 회장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혹은 자신의 비뚤어진 권력욕에 취해 날뛰기 시작한 관리소장 박 실장이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파트 단지는 분주해졌습니다. 장 회장은 어제보다 더 초라한 행색으로 분리수거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통로 쪽에 비스듬히 세워두어 통행을 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을 먹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배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장 회장의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리어카가 휘청거렸고 위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어제 내가 좋게 말로 했지? 여기가 거지들 쉼터야? 왜 자꾸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려? 박 실장의 고함은 단지 전체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힐끔거렸지만 엮이기 싫다는 듯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 회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감히 회장인 나한테.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관객이 도착할 때까지는. 때마침 저쪽에서 익숙한 하얀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강호수였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엉망이 된 리어카와 바닥에 주저앉은 장 회장, 그리고 씩씩거리는 박 실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보여주었던 그 순박하고 선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가족이 공격당한 맹수처럼 매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던지듯 내려놓고 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호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박 실장과 장 회장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등은 장 회장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박 실장을 향해 성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택배 기사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라, 어제 그 건방진 택배놈이네. 잘 만났다. 너 오늘 여기서 장사 접고 싶냐? 어디서 눈을 부라려? 박 실장은 호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댔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호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장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아라.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면 너는 정가자가 되는 거다. 내 딸의 남자가 폭력배가 될 수는 없다. 장 회장은 숨을 죽이고 호수의 등을 응시했습니다. 호수는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어르신 물건을 발로 차고 모욕을 주신 거 사과하십시오. 뭐? 사과?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박 실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호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수는 반항하지 않고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박 실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호수의 멱살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호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서며 박 실장을 압박했습니다. 소장님, 이분은 폐지를 줍는 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머니십니다. 당신이 집에서 존경하는 당신 어머니와 똑같은 분이시라고요. 그 말은 박 실장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박 실장은 비겁하게도 폭력을 택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실장의 손바닥이 호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 회장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호수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는 붉은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호수가 마음만 먹으면 박 실장 따위는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가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실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눈빛은 더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입가에 맺힌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리셨습니까? 한 대 더 때리시죠. 분이 풀리실 때까지 때리십시오. 하지만 이 어르신한테는 손대지 마십시오. 저한테 화풀이 다 하시고 어르신한테는 사과하십시오. 호수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향한 폭력을 참아내야 하는 힘없는 자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멱살 잡힌 손을 뿌리치지도 같이 주먹을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장 회장을 지키며 박 실장의 양심을 향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고,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냐고 침묵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호수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때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때렸는데
패배한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관리소장이 사람을 때렸어. 저 택배기사 착한 사람인데. 여론은 순식간에 호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당황한 박 실장은 씩씩거리며 욕설을 내뱉더니 도망치듯 관리사무소 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호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뒤돌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장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통에서 자릿세 문제로 깡패들이 들이닥쳤을 때 장 회장의 남편은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깡패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같이 싸우면 아내가 다칠까봐, 아이가 깰까봐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깡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남편의 등은 지금 호수의 등처럼 넓고 처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장 회장의 떨리는 손이 호수에 부어오른 뺨을 향했습니다. 총각, 다쳤잖아. 피나잖아. 왜 맞고만 있어. 바보같이. 호수는 장 회장의 손길에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맷집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때리면 쌍방 폭행되잖아요. 그럼 합의금 물어줘야 하는데 저 돈 없어요. 그 돈 있으면 우리 지훈이 맛있는 거 사줘야죠. 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이 남자. 장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돈이면 영혼도 파는 세상에서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뺨을 내어주는 진짜 남자였습니다. 호수는 흩어진 박스들을 다시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제가 트럭으로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박 실장, 저 사람, 제가 다신 어르신 못 괴롭히게 민원 넣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든든한 목소리에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호수가 가난한 택배기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아니 그보다 더 귀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내 딸이 옳았다. 내 눈이 틀렸다. 장 회장은 호수의 부축을 받으며 트럭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낡은 트럭 안에서는 꼬릿한 땀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장 회장에게 그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장 회장은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 닮은 놈이 하나 나타났어. 아주 바보 같고 멍청하고 속 터지게 착한 놈이. 우리 지훈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승차감 속에서 장 회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내일 나는 장미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멋진 청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이다. 청담동 회장님의 낡은 리어카는 이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VVIP 룸.
은은한 조명 아래 최고급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테이블 위에는 금태가 둘러진 도자기들이 숨막히는 위엄을 뽐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압도적인 공간 한가운데 강호수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실장에게 맞아 터진 입술은 딱지가 앉아 거뭇했고 뺨에는 아직 푸르스름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통 양복점에서 급하게 맞춘 폼이 조금 넉넉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공기조차 그에게는 너무나 비싸고 무겁게 느껴지는 듯 호수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수의 손을 테이블 아래로 몰래 잡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바닥 역시 축축하게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 상견례였습니다. 호수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 그 무섭다는 진수성찬 그룹의 장미희 회장이 들어오는 순간 물잔이 날아오든 욕설이 날아오든 다 받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내 부모도 모르고 자란 고아에 가진 거라고는 빚없는 트럭 한 대가 전부인 자신을 반겨줄 리 없다는 것을 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무릎 꿇고 빌 생각이었습니다.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굶기지는 않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어달라고 목이 쉬도록 빌 작정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일정한 간격,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발소리는 마치 심판자의 발걸음처럼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호수의 심장 박동도 그 소리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육중한 원목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여제 장미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호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화려했습니다. 며칠 전 비오는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머리,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트위드 재킷, 그리고 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호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말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호수는 엉거주춤하게 서서 그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장 회장의 시선이 호수의 얼굴, 정확히는 그의 멍든 뺨에 머물렀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눈빛에 호수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손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천하의 장 회장 앞에서 얻어터진 얼굴로 상견례에 나온 예비 사위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장 회장의 첫마디는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호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가 조금 다쳤습니다. 그는 차마 관리소장에게 맞았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초라한 변명 같았으니까요. 장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일? 무슨 일을 하길래 사람 꼴이 그 모양이야. 싸움박질이라도 하고 다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호수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이라곤 운전대 잡는 것뿐이라지.
내 딸이 자네 같은 놈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내 탓인 것 같아 잠을 못 잤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쏟아지는 독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모욕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옆에서 지훈이가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호수는 지훈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세울 집안도 번듯한 직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회장님 댁 금고에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 진짜라고 자부합니다. 저를 때리셔도 좋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가짜 취급하지는 말아주십시오. 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런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장 회장이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호수는 그녀가 돈 봉투를 꺼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거 받고 떨어져라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손에서 나온 것은 하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다 마신 유리병 하나였습니다. 배지밀 두유병. 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왜 여기서 나올까? 저건 며칠 전 자신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드렸던 그 두유병과 똑같이 생겼는데 호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빈 병을 크리스털 물잔 옆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최고급 식탁 위에 놓인 쓰레기 같은 빈 병. 장 회장은 그 병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게 뭔지 아나? 호수는 멍하니 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 회장을 보았습니다. 장 회장의 서늘했던 눈빛이 아주 조금씩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할머니의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호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거 참 따뜻하더구먼. 장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도였어. 5천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내 허기가 자네가 준 2,000원짜리 두유 한 병에 채워지더란 말일세. 아, 호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넘어진 리어카, 땡볕 아래서 길을 묻던 노인, 엘리베이터 없는 15층 아파트, 그리고 재활용장에서의 모욕.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눈앞의 장미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호수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할머님이.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호수에게 걸어왔습니다. 호수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의 앞에 서서 아직 멍이 가시지 않은 그의 뺨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전 호수가 할머니의 무릎 상처를 닦아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 회장이 사위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아팠지? 못난 늙은이 때문에. 자네가 이 고생을 했네.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호수의 멍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해서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놈인지 내 돈을 노리는 놈인지 시험해 보려고 내가 몹쓸 짓을 했어. 15층까지 쌀을 지고 올라오게 하고 깡패 같은 놈한테 뺨을 맞게 하고. 내가 죄인이네. 아닙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호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지훈이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거야? 장 회장은 호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는 합격일세. 아니,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엔 자네가 너무 아깝네. 자네는 1분 1초가 돈인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챙겼고 굶주린 노인에게 자신의 밥을 내어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장 회장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자네는 품격을 잃지 않았어. 내 딸을 지켜줄 사람은 돈 많은 재벌 2세가 아니라 바로 자네 같은 진짜 남자야. 호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자신을 누군가가 이토록 깊이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우는 호수를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미처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트위드 재킷이 호수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지만 장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서 오게, 내 아들, 그리고 내 사위. 장 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이 화려한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두유병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았던 호수의 과거이자 이제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장 회장의 마음이 담긴 훈장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지만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환희의 합창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장 회장의 마음 빗장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호텔의 조명은 꺼졌습니다. 장미희 회장은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한남동 저택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정막만이 감돌았을 그 거대한 공간에 오늘은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강호수와 지우는 여전히 붉어진 눈시울을 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비서와 가정부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새로운 아들을 맞이하는 장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몸빼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세탁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밥집 주방에서 밤새도록 멸치 육수를 우려내던 그 시절의 어머니 장미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셰프들이 요리하던 그 넓은 주방에서 장 회장은 직접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며칠간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리는 빗소리처럼 청량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호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하지만 장 회장은 젖은 손으로 호수의 어깨를 누르며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니네. 이건 내가 해야 하네. 자네가 우리 딸을 위해 흘린 땀방울만큼 나도 자네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는 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호텔 요리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놀다 들어오면
코끝을 자극하던 엄마의 냄새, 그리움의 냄새, 그리고 집의 냄새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식판에 담긴 밥만 먹어왔던 호수에게 그 냄새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가장 황홀한 향기였습니다. 호수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방에서 움직이는 장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리어카를 끌던 그 굽은 등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봉밥, 뚝배기에서 넘칠 듯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방금 무쳐낸 겉절이와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의 앞에 수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들게. 자네가 그 추운 날 나에게 쥐어줬던 그 배지밀 두유보다 맛있을지는 모르겠네만 내 마음 반은 꾹꾹 담았네. 두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호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약을 먹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앞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아준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호수는 눈물 젖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입안에서 맴돌기도 전에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된장찌개 맛과 섞인 눈물의 맛. 그것은 호수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묵묵히 생선살을 발라 호수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체하겠어.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호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 회장은 밥을 먹는 호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 남편도 저렇게 복스럽게 밥을 먹었지. 가난해서 반찬 하나 제대로 없어도 내가 차려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사람. 여보, 당신이 보내준 거지? 저 아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선물이지? 장 회장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수성찬 그룹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진실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호수야.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수는 놀란 눈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리어카는 없다. 다시는 자네를 시험하지 않으마. 대신 자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눠지자꾸나. 자네 혼자 뛰게 하지 않겠네. 호수는 장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가난과 싸우며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호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듯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커줘서 고맙다. 내 딸을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에게 진짜 사람의 향기를 다시 알려줘서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진수성찬 그룹 본사 앞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의 전용차인 최고급 세단 대신 하얀색 1톤 택배 트럭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트럭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미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려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호수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 회장은 호수에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회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했습니다. 마치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 회장의 집 차고 구석에는 낡은 리어카 한 대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비록 바퀴는 닳고 녹이 슬었지만 장 회장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리어카는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강호수는 더 이상 외로운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희 회장 역시 차가운 철의 여인에서 따뜻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유독 따스하게 반짝입니다. 그곳에는 편견을 넘어 진심으로 하나 된 진짜 가족이 오늘도 맛있는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리어카가 실어 나른 것은 폐지가 아니라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장 회장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된장찌개처럼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